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고성국입니다. 추석 연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목전에 닥친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과연 추석 전에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는 어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이 세 법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 세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거절했습니다. 이 내용들 포함해 뜨거운 정치 현안들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차례로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 진격의 경제, 오늘 한국 부동 증권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문화 이슈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9월 12일 목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전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네, 지금 합참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를 전해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는 내용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찬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영국의 외교 수장들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떤 대화가 왔다 갔다 했습니까?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지 시간 11일 키이우를 동반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데이비드 레미 영국 외무장관을 만났는데요.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은 물론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는 그 우크라이나 측 요청을 신속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일이죠. 워싱턴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날 예정인데요.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방침을 이제 블링컨 장관이 먼저 공표를 했고요. 지금 또 그 밖에도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 지금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용하면 미국과 동맹국을 전쟁 당사국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요구하고 있는 게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가능하게 해달라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환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 잇따라 올라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국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젊은 의사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라고 있습니다. 의사나 의대생임을 인증을 해야 글을 쓰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커뮤니티인데요. 의료 공백 사태를 두고 과격한 발언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1000명씩 죽으면 좋겠다. 뭐 이와 같은 패륜적인 발언이 올라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글 게시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어제부터 비상 응급 대응 체계가 가동됐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2주간 응급 대응 주간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경증 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같은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3.5배 올리고요. 중증 응급 수술에 대한 수가도 추가 가산에 지급을 합니다. 정부가 중증 응급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 15곳 정도를 이번 주 안에 지정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20여 개가 넘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여야 의정협의체 이 의사들이 이 협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예. 의사들을 협의체로 참여시키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의료단체라도 참여한다면 추석 연휴 전에 신속하게 이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는 게 어쨌든 여당 생각인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해 모든 것을 논의하자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실효적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또 그걸 믿고 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2025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를 조건으로 계속 내걸고 있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고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는데요.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 2심 결과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도 영향이 갑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에 이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의 혐의가 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이제 2심 재판 과정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범행을 수월하게 만들었다는 게 지금 검찰 측 주장입니다. 손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역시 전주로 의심받아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분석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예,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 3개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시켰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당초 오늘 국회의 본회의에 통과시켜서 좀 추석 밥상머리에 이 대화를 화두를 올리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막았어요. 네. 예, 본회의 안건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우 의장이 의정 갈등 해결에 집중하고 쟁점 법안 처리는 추석 연휴 뒤로 미루자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이 된 겁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 의장이 이제야 비로소 여야 의정 대화 가능성과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좀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은 여야 의정 협의체에 집중하고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반발했는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안건 조정위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 들었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지금 대정부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가 사흘째 대정부 질의 경제 분야였죠. 예. 네,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이제 이른바 TMF 사태라고 하죠. 티몬과 UMF 이 미정산 사태에 관련된 질의가 오갔는데 이 야당이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질타하면서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현주 민주당 의원이 사태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책임은 그러한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UMF의 경영자들이 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맞받았는데요. 특히 이현주 의원이 정부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공동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나 공동 책임이 되면 그것은 같이 물어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뭐 이렇게 서로 공방이 오갔습니다만 밀도 있는 정책 질의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최근 소액주주 피해 논란이 제기된 두산밥켓 합병 사례로 인해서 그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의원은 소액주주 차별 없이 모든 주주가 보유한 주식 한 주당 가치를 인정받는 비례적 이익을 도입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회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또 삼성전자 출신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발의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는데요. 미국, 일본, EU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왔는데 예.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디에서도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어제 이 손준호 선수가 직접 입을 열었어요. 예, 어제 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5월 그 중국 공항에서 체포가 됐고 계속 고생을 하다가 이제 올해 3월에서야 이제 우리나라 그 귀국을 했는데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구 제명 위기에 처하자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요. 손준호는 중국 공안이 가족을 얘기하면서 협박해 혐의를 강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평소 친한 선수와 선물과 돈 거래가 있었지만 경기를 조작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중국 당국이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고 오히려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좀 의아한 부분은 거래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팀 동료와 거래한 액수로 언급된 20만 위안, 우리 돈으로는 3천만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어쨌든 지금 손준호는 중국 축구협회의 징계가 피파로 이관되는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개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요. 수능. 지원한 재수생을 비롯한 N수생이요. 예. 21년 만에 최다 규모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예, 자, 아무래도 이제 의대 정원 증원 뭐 이런 이슈도 있고 해서 굉장히 지금 상위권이라든지 일명 뭐 재학생들까지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원서 응시 접수 마감을 했습니다. 52만 2,670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학생, 고3 학생들이죠. 재학생이 34만 777명, 65% 정도 됩니다. 졸업생은 16만 1,784명, 한 31%고요. 검정고시 등 이런 출신들이 2만 109명, 이제 3.8%인데요. 네. 이 졸업생이 전년보다 1.3% 늘어서 2004학년도 이후 21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입시업계에서는 의대 증원이 의대 지원생뿐만 아니라 그럼 또 상위권 학생들이 또 의대로 가게 되면은 또 그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런 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리는 수험생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충남 일부, 울릉도 독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과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소나기나 비 예보가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폭염의 기세가 좀 꺾일 텐데요. 충청과 남부 제주는 여전히 덥겠습니다. 폭염특보는 경기 남부, 충청권, 남부와 제주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강우량 전국이 5에서 60,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강원과 충청권 많은 곳은 80mm 이상이고 소나기는 5에서 40mm 따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아침도 서울 25도 등으로 당분간 도심과 남해안 서쪽 지역에 열대야 지속되겠고요. 다만 서울은 오늘 낮 기온이 27도로 어제보다 7, 8도가량 낮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강릉도 26도에 그칠 텐데 그 밖에 다른 지역 서울과 경기 강원을 빼면 세종 대전이 30, 광주 대구 부산 32, 제주 33도로 여전히 더운 곳이 있겠고요. 추석 연휴 내내 좀 덥다가 연휴가 지나고 나서야 좀 주춤한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2도, 지금까지 서울에 25.5mm의 비가 왔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앞서도 들으셨지만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많은 비로 교통 통제가 되는 길도 생겼습니다. 불광천 증상교 하부도로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정상 소통되고 있는데요. 다만 다른 날보다 정체가 심합니다.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숙 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5차로 잘 피해서 운행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기흥 부근에서 수원 쪽으로 지체고요. 판교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답답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전체 20km 가까이 막히고 있는데 이 사이 신갈 분기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발생하면서 광교 터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정부 여당은 오늘 고위 당정 협의를 엽니다. 의료 공백 사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이 자리에 참석하는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입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 해운대의 김미애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위 당정 협의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주 의제가 이 의료 사태 해결 방안입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이 없죠. 네, 지금 그 여야 의정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네, 한동훈 네. 대표가 제안했고 네. 또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네.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의료계에는 단체를 대표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고 네. 그런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또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현장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도 국회도 끝까지 설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환자 곁을 떠나는 집단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개인적인 마음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닙니다. 전공의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이 80시간이고 연속 근무 시간은 36시간입니다. 혹독한 근무 환경이죠. 사실은 이분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출발했더라면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처럼 전공의 분들의 헌신으로 우리 의료 시스템을 발전했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누려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고 네. 저를 비롯한 우리 당과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통해 반드시 처우 개선을 해 나갈 겁니다. 확실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이 심지어 파견된 군의관까지 실명 등을 공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최근 의원실로도 여러 제보가 왔는데요. 네. 복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다양한 채널로 계속 사실은 읍소라는 표현이 맞겠죠.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돌아와서 테이블에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김미애 의원 지금 쭉 설명을 하셨는데 왔거나 또는 아예 떠나지 않았던 전공의들에 대한 명단이 도는 이른바 응급실 블랙리스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건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죠. 현장을 지키는 분들은 네.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네. 그런데 자기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데 그와 별도로 의사나 의대생들이 인정한 사람들만이 가서 글을 쓸 수 있는 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들, 제가 직접 네. 옮기기도 좀 참담한 글들이 많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다 보도가 돼서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저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전공의 분들이 돌아오고 싶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것만이라도 좀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네. 특히나 우리 의원실에 제보한 그분의 내용을 보면은 참 인간적인 고뇌가 담겼습니다. 본인들의 주장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을 떠날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마치 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거든요. 그 사회에서는. 네. 그다음에 전공의 이 사회가 의국 이 팀을 중심으로 계속
수련을 마치더라도 또 의사생활을 하는데 계속 평생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보한 내용을 좀 보면 네. 이렇습니다. 현재 응급실 문제, 의정협의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블랙리스트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후로 하루 몇 시간씩 본인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아하. 또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협상의 모습을 보이거나 정부의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의사들, 의료체계 붕괴에 협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모조리 박제함으로써 심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서 최소한 현장으로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 의대생들이 이러한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복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현장을 지키고 있던 전문의들이 압박을 받고 사직을 종용받아 추가로 이탈하는 것만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사를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 하니까 그 법과 원칙대로 저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야 의정협의회가 어떻게든 추석 전에 네, 그 네. 일부 의료단체의 참여를 통해서라도 가동해야 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 같은데요. 네. 그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네. 전제 조건 없이 뭐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네. 근데 사실 2025년도 내년도 의대 입시는 이미 시작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정부는 다른 건 몰라도 내년도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손대기 어렵다. 네. 이거는 또 다른 이 입시생들의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손댈 수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자, 이걸 한동훈 대표의 개인 의견이라고 봐야 됩니까? 당론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거나 사실 그런 바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한 대표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네. 현 시점에서는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고 보시고 또 응급실 현장을 다녀보면은 그게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어떤 전제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은 대화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무조건 우선은 돌아오세요. 와서 대화를 합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여러 말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수용 가능하고 양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도 필요하고 이는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네. 정부가 2025년도 이미 시작된 내년도 입시 정원을 다시 원점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냐. 그러면 결국 한동훈 대표의 말이 공수표가 될 텐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괜히 대화한다고 들어갔다가 아무 성과 없이 다시 돌아 나오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의심과 의구심과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의료계의 모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 정치인이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보호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데 계속 그것만을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서 대화의 테이블로 안 온다. 저는 그거야말로 국민들이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보고 네. 그러나 한 대표께서 이런 식으로까지 드리는 말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법을 찾아보자. 그러나 환자 곁으로 돌아가서 합시다. 저는 사실은 읍소라는 표현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절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할 때는 아니고 제발 돌아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입장을 저는 확인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상식선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가 있을 것이고 정해지는데 오기 전부터 뭔가 전제를 두고 그게 따라서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시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까지라도 계속 노력을 하고 예. 협상 테이블을 오게 하고 싶고 안 된다면은 일부 의료계 단체랑도 시작해서 또 예. 추가로 전공의 의대생들이 계속 올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무조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안철수 의원이 저희 인터뷰 저하고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선택지가 두 가지다. 네, 결국은 뭘 해도 이 정부가 부담을 안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네, 의료 대란을 선택할 거냐, 수험생 혼란을 선택할 거냐. 그런데 수험생 혼란이 차라리 덜 위험하다. 왜냐하면 의료 대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니까 이런 취지의 그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평면적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두 가치 모두 중요하고 여기서 국민들이 죽고 사는 일 정말 중요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도 누가 어떠한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해결 가능한 일이고 먹고 사는 일 이게 꼭 먹고 사는 일로 가볍게 치부할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험생들이나 그 가족들은 일생에 걸린 일로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데 또 전공의나 의료계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네.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두 개를 나눠서 선후를 논하고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저는 해법을 찾아야 되고 예. 그래서 여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자라고 얘기했고 알겠습니다. 그런 지금 이 김미애 의원 읍소하는 심정이다 이런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네네 또 한동훈 대표도 바로 그런 심정으로 네. 모든 걸 열어놓고 우선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자 이렇게 네. 지금 호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추석 귀성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나. 벌초 또는 그 차례에 갔다가 벌에 쏘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상황이. 또는 개혁신당의 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은 가족들한테 벌초를 자제해라. 생선전 같은 거 먹지 마라. 응급 상황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미애 의원 말씀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은 총력전을 펴서 읍소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야 의정협의회의 또 다른 주체 중에 하나인 야당의 이런 그 당 대표나 관련 의원들의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몹시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가 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의료개혁이나 의료개혁의 수단 중에 하나인 의대 정원 증원이 우리 당만 원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더 이전에 원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시도하다가 보류된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나쁜 짓 하다가 이런 결과가 이 중간에 생긴 것처럼 말씀하신 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마치 이것을 딴 세상 일처럼 그렇게 저는 가볍게 말씀하신다라고 보고 진심으로 여야 의정협의체가 가동되길 원하시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을 안심시키는 최상의 방법이 뭔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 전공이 의대생들이 협상 테이블로 오도록 같이 노력해야지 그게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대정부 질의에 나서는 걸로 저희가 듣고 네, 있습니다. 네. 예. 그 사회 분야 질의일 텐데요. 네. 예. 어떤 질의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개혁 과제 중에 지금 가장 현안인 의료 개혁도 있고 연금 개혁도 있고 또 저출생 대책 관련한 여러 일들을 비중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질의를 할 텐데 여기서도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국민의 먹고 사는 일,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헌법 7조 1항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네. 정부가 잘못한 걸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지혜를 모아서 해법을 모색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도 이러한 기준에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또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됐어요. 원래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추석 후로 미뤘습니다. 네. 당장은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다 이런 네. 이유로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우원식 의장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본회의에 부의된 쟁점 법안을 추석 이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네. 지금은 여야 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 당면 최대 위기는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고 하셨는데 100번 공감합니다. 다만 의장께서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제안하셨는데 네.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9월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은 이미 국회의장이 함께 계신 자리에서 26일로 양당이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19일의 의미와 의도는 잘 모르겠고 양당 합의를 깨고 임의로 정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의 반복되는 탄핵, 특검 정치에 국민들 피로도가 매우 큽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그렇게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면서 정부를 질타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왜 이와 반대로 시급한 민생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추후 당내 의견을 모아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사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죠. 네.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지금이 과연 탄핵 운운할 때입니까?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민주당은 지금 18번인가 탄핵 소추 의결을 했습니다. 3건인가 기각됐죠. 나머지도 탄핵 사유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는 게 과연 맞을까요? 국민의 비판과 심판을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김미애 의원 지역구는 해운대 을이신가요? 네. 을입니다. 해운대 지역에서도 좀 서민들이 좀 많이 사는 그런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해운대라고 하면은 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고 고층 빌딩이 있는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다가 보이지 않고 상당히 낙후되었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우리 김미애 의원 입양해서 이렇게 가슴으로 나온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뭐라 그럽니까? 이른바 흑수저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약자동행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 관련한 우리 김미애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입법활동 각오를 마무리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정치하는 이유는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물론 약자는 여성 또 장애인
저소득층 많이 있겠지만 또 정책적인 약자가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다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4년 동안 가장 감사했던 게 가장 사회적 약자인 위기 영아들,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보호출산법을 3년 이상 걸려서 통과시켰고 지난 7월부터 시행되어서 네. 지금 매달 수십 명의 아기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왜 하는지 예. 정말 이 입으로 부르짖는 대로 약자를 알겠습니다.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네. 그대로 하는지 우리 모두가 좀 돌아봐야 된다고 보고 예. 저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클라블라우 대표 허지현입니다. 소위 쓰레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 중에서 일회용품도 굉장히 많고 포장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재료를 써서 작업을 하는데요. 워크숍을 하면서 이 재료에 대해서 또 얘기를 잠깐씩이라도 하거든요. 그럼 이 재료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게 되면 물건이 하나 생기는 과정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물건을 사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소비를 안 하거나 소비 활동을 좀 줄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버릴 때도 일회용품이라고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사용하거나 좀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시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장터의 형식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좀 열어보자는 생각으로 초록순 장터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토요일마다 열어요. 우리 대부분의 활동 소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한다면 내가 뭘 사야 할 때 단순히 싸니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가 앞으로 살아남아야 할지를 생각해서 거기에 돈을 주고 응원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이미 생긴 건 수리수선하고 갈고 닦아서 오래오래 쓰는 방법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충남 일부와 울릉도 독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소나기나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은 폭염의 기세가 꺾이겠지만 충청과 남부 제주는 여전히 덥겠고요. 지금 폭염특보는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과 제주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낮에 제주, 오후에 남부, 저녁에 중부지방 먼저 지금 내리는 비가 그쳤다가 내일 다시 수도권, 강원권은 가끔 비 예보가 있고요. 충청과 남부 제주는 내일은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더위가 예상되는 충청과 남부지방은 곳에 따라 오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고요. 이틀간 이상강우량 전국이 5에서 60, 많은 곳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강원과 충청권 일부 80mm 이상이고 소나기는 따로 5에서 40mm 예보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좀 높은 편이어서 당분간 도심 지역과 남해안 서쪽 지역에 열대야 지속되겠지만 서울은 오늘 낮 최고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7, 8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강릉도 26도에 그치면서 서울, 경기, 강원은 하루 정도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하지만 광주, 대구, 부산 32, 세종 30, 제주 33도로 다른 지역은 덥겠고요. 내일 비가 그치면서 수도권과 강원권은 다시 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도입니다. 최용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전국 현안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네. 네, 지금 저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네. 그 의료 사태는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다들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야 너무 의정 걱정이 협의회, 많습니다. 네, 네. 여야 의정 협의회라도 좀 가동이 됐으면 하는 이제 국민적 기대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야 의정협의체가 가동되어야 합니다. 여야도 만나고 정부도 만나고 중요한 사람들이 의사들 아닙니까? 의사들 만나서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같이 논의해서 가장 권한이 센 정부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사자였던 의사, 그런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일반 국민입니다. 네. 이제 전부 다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 양보는 양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이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할 수 있게 같이 하는 여당이 힘을 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여야정 협의체 가동돼야 하는데, 의사들을 앉혀야 되는 자리에 여당이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진심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석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고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여야정 협의체 빨리 가동하고 또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가 현재까지는 2025년도 입학 증원부터 원점으로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미 입시가 시작이 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문제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저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가 상임위로 있는 법사위에 와서 이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질질 끌어오더니 끝내는 입시 시점까지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도 해결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래도 그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정부입니다.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한다면 왜 해답이 없겠습니까? 의료계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줄여서 적정 수준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필수 의료입니다. 지금 의대 정원이 아무리 늘어도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쪽이 아니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그리고 저 멀리 지방의료, 이렇게 필수 의료와 지방의료 그리고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대안을 낸다면 의료계는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충분히 그동안 이야기해왔기 때문에요. 원점 재검토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빨리 나서야지 되고, 이미 다 늦었습니다. 이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 다 잃었고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가장 최악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여야정 협의체 꾸리자고 여야라도 이야기하는데, 그나마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걸 정부가 방해하듯이 하고 있으니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와 물밑으로 이렇게 그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설득하고 대화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의료계와 만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우리의 아는 필수 의료, 공공 의료, 네. 그리고 그 지역 의료, 지방은 아예 의대도 없습니다. 지방은 아예 병원도 제대로 없습니다. 이것을 위한 의대 정원 확충이라면 의료계도 당연히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만나고 있고,
네.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오늘 그 뭐 일부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의대생이나 의사들만 들어가서 글 쓸 수 있는 커뮤니티에 게재된 글들이 이제 모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됨으로써 정말 국민들이 참담한 심정이 돼버렸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그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아주 극소수가 하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을 정부가 끄집어내서 극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요. 이 정부가 지금 실제로 제가 아는 저희 사촌 언니가 병원에 가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코로나가 아주 극성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장애인협의 회장님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들어갔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쪽에서 극성을 부리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응급실엔 사람이 없고 제가 아는 의사인 친구는 이번에 레지던트가 돼야 되는데요. 이 의료 대란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밖에 나와 있다가 이번에 미국으로 시험 봐서 가버렸어요. 이 중요한 재원들이 미국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현재 지역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또 좋은 일을 해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는 많은 의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한 곳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까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의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국민의 생명도 고쳐야 되고 국민의 생명도 지켜야 되는데 향후 미래의 대한민국의 이 그 의료 체계, 대한민국의 의료 정책,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짓밟고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그걸 가지고 고집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소수의 의사들의 행태이다라고 자꾸 짓밟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우리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 소속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병순 사망사건 외압사건 특검법. 네,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이죠. 네, 지역화폐법입니다. 예. 원래는 이제 어제 법사위 통과한 다음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고 보도가 되던데 사실이었습니까? 어제 법사위에 통과를 했고요. 네. 오늘 이제 본회의가 대정부 질문이 있으니 오늘 통과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준비도 하고 있었고요. 네. 예.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우선급 게 의정 갈등 문제다고 하면서 추석 후로 19일 날 얘기를 했다 그러던데 기자회견까지 하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때는 응급실에 가는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이게 이 추석 때나 연휴 때가 되면 50%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2만 명이면 3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평상시에 병원들이 다 가동되고 있는데 이 연휴 때는 가동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응급실만 가동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모두 다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들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생선은 가시에 찔릴 수 있으니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응급 처방 약들은 사전에 꼭 구비해 놓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벌초에 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 풀밭에 제대로 앉지도 마라. 네. 이런 식으로 기본 예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태병 사망사건 외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등 외압에 대한 특검법.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이번 총선 개입까지의 특검법.
그리고 지역 카페, 민생을 살리기 위한 지역 카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통과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통과시킬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나 우원식 의장께서 이번에는 국민의 생명을 안전 지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좀 집중해주고 그 연휴가 끝난 19일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어제 얘기 들었고, 저희는 법사위였기 때문에 통과시켜달라라고 어제 그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의 이야기가 있으니 저희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이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어제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통과를 이제 예정하고 있었던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예. 이른바 추석 밥상에, 추석 예. 민심에 예. 김건희 특검법을 올려서 예.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그 분석과 비판이 나오던데요.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만이 아니라요,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내내 요구된 사항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요구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디올백 사건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의 공기관인 그 권익위 같은 곳에서 이것을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장소에 불려가서 핸드폰까지 반납한 채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다는 명분이었지만 황제 서비스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통과시켜서 올리고 말고가 아니라 국민들은 벌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고요. 기본적으로 주가 조작해서 자본시장을 교란한 죄,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 개입한 죄, 그리고 자신의 디올백 뇌물 수수가 등 관련해서, 의혹 관련해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서 무마시킨 죄 등 엄청납니다. 이에 대해서 뭐 올리고 말고가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가 컸기 때문에 저는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한 죄가 바로 의료 대란 죄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쥐고 흔들어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 그리고 그 정부는 더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뭐 추석 밥상에 올리니 많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벌써 올라와서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최저치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의원님 말씀 중에 이 죄라고 네. 단정 지은 것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대통령은 헌법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켜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도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으로 많은 국민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뺑뺑이를 돌다가 쓰러져 가고, 국민의힘 인용한 의원은 그런 문자 받지 않았습니까? 부탁한 사람 지금 생명 위협했는데 이제 고비를 지났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내몰리고 자기네는 의사인 사람 비례가 돼서 그런 문자를 버젓이 국민이 보는 앞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죄를 짓고 있다고 얘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빨리 정신 차리고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최상병 특검법도 함께 어제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법사위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게 저 한동훈 표 특검법 있죠? 그 네. 대법원장 또 제3자 추천. 예. 네. 그 내용까지 포함이 됐는데 동시에 야당의 비토권도 들어가 있습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서 이 특검을 추천했는데 대법원장이 우선 대통령과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검이 중립성을 담보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국민은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저희가 양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고 그래서 양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담보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토권이 이제 포함이 됨으로써 이게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려운 특검법이 다시 발의됐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던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그리고 BBK 등 때도 마찬가지로 이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야당이 모두 다 특검을 추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드루킹 때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에서 특검을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그 가족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추천을 야당이 해왔습니다. 특검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최혜병 사건,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해서 이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야당 추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내곡동 사저,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드루킹 때처럼 야당이 추천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그리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 어떻겠냐. 그럼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말한 사람들이 다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중립성이 담보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립성이 담보될 사람으로 한다면 비토권은 필요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계엄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와 또 김민석 최고위원이요. 네.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뭐 제보가 있다 또 근거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근거나 이런 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죠? 얼마 전에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장경태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국방부 장관 이 사람이 경호처장 출신이죠. 김용현. 예, 대통령 경호처장 출신이고요. 대통령 경호처장이 가장 큰 실세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근데 답변하는 태도만 봐도 정말 국민과 국회의원을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경호처장 시절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정사령관 등 이런 사령관들을 본인이 소집해서 모임을 했던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경호처장이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방사. 영화 보셨죠? 80년. 수방사 사령관이 어떻게 전두환의 군대를 지키려고 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총격전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아마 1980년대를 우린 기억하고 있고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경호처장이 뭐라고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만남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세상에 밝혀진 겁니다.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국가 세력이 반대한민국 세력이 지금 버젓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의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하는 사람을 그런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이 앉힙니다. 독립기념관 관장의 일제시대 때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관장에 앉힙니다. 그리고 자기 모른답니다. 일본 자위대가 버젓이 들어오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호처장이었던 사람이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모든 위험한 상황을 국민들께 알려야 되고요. 저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야당 대표를 몇 번입니까? 400번이 넘은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조작해 나가는 과정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히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검찰을 동원하고 정부를 동원하고 의대 정원을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정해서 그냥 밀어붙이고 이런 대통령 국민의 마음이 벌써 다 떠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네. 됐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관심 갖고 봤어요. 어땠습니까? 시작부터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예. 그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요. 첫 대선 후보 토론회였기 때문에 주목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고요. 인상적이었던 게 첫 시작 장면이에요. 네. 사회자가 양쪽 후보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연단이 있는데 이 해리스 부통령이 소개를 받자마자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자리로 가요. 일종의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사적 공간을 좀 침해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침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다가와가지고 카멀라 해리스 자기 이름을 얘기한 다음에 악수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악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그냥 악수를 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화면을 보면 기세 싸움처럼 느껴지고요. 이게 흔한 일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악수를 했던 게 8년 전이었어요. 2016년에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처음이니까 8년 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보면은 그 100분 정도 토론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는 또 서로 인사도 안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치열하기도 했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인상적이었던 게 두 사람이 만난 게 또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유력한 사람들은 왠지 알고 있을 것 같았는데 네. 처음 마주친 자리였다라 그래요. 미국의 대선 후보 토론은 다 스탠딩 토론을 하죠. 네. 예, 어제도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걸어가서 악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된. 그렇죠. 시작에 당연히 계획돼 있고 연출돼 있는 그런 장면이었죠. 예. 그래서 해리스가 좀 좀 선제적인 이런 그 액션을 취했다 이렇게 또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역시 전 세계가 1차 관심 갖는 것은 경제 정책과 관련된 두 후보의 입장일 텐데요. 이 첫 질문도 경제하고 물가였습니다. 실제로 사회자가 준비했던 질문이 그랬고요. 네. 이 해리스 부통령은 스스로를 중산층을 위한 유일한 후보다 이런 평가를 한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두 가지 프레임을 내세웠어요. 첫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재정 적자가 늘어날 거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전에 중국을 돕지 않았느냐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특히 이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검토를 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면서 와튼 스쿨에서도 트럼프 이 정책이 재정 적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교예요. 와튼 스쿨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도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 관련된 얘기로는 무역 전쟁을 초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리고 미국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고 중국의 군사력을 개선하고 현대화하도록 노력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런 강한 표현도 썼는데 우리를 팔아넘긴 셈이다 이런 얘기까지 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연히 반박을 했는데 이 중국이 구매한 반도체는 대만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공을 펼쳤던 거는 해리스 부통령은 마르크스주의다 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 공산주의자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근거로 들었던 게 해리스 부통령의 아버지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교수고 그녀를 잘 가르쳤다. 이제 아버지까지 끌어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뭐 실제로 자메이카 출신으로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였어요. 그 부통령의 아버지가요. 네. 두 후보는 물가 가지고도 공방을 했는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은 트럼프 부가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미국인들의 물가 부담이 커졌다 이런 프레임을 펼쳤고요.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물가가 치솟았는데 내가 재임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이렇게 맞섰고요. 사실 물가 얘기 말고 하나 좀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저런 입장들이 있는데 어제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민자들이 거기 사는 주민의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를까지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좀 극단적인 얘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앵커가 나서가지고 그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 또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관계죠. 미북 관계와 대한반도 정책이 관심인데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네, 아주 뭐 집중적으로 북미 관계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 북한 지도자와 즉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랑 가깝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공방이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먼저 공격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독재자들이 존경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트럼프는 푸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멋지다고 했고 또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교환한 걸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서신 주고받았던 거 공개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공격을 했던 거고요. 또 특히 이제 좀 강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당신하고 같이 일했던 군 지휘관들이 나한테 당신하고 일했던 게 수치라고 말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또 해리스 부통령이 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당연히 반격을 했는데 중국과 북한은 트럼프를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자신이 재임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랑 만나가지고 뭐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지금 미사일 도발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도발을 하면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박 기자 보기에는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토론만 보면은 그냥 해리스 부통령이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정치부 취재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토론 잘하는 게 실제 표로 연결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토론에서 이기고 선거에서 지는 경우도 그런 더러 일이 있습니다. 많죠. 말을 너무 잘하는 게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라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기대치가 있어서 저 사람 네. 원래 토론 잘하는 사람이야 하면 실제로 잘해도 평가는 별로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그런 있고 면들이 있죠. 근데 뭐 우리들 얘기보다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바로 여론조사를 여기는 토론에 대한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미국 CNN이 바로 발표를 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라고 답변한 게 63%였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했다라는 응답이 37%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높았던 건데 이게 좀 유의미한 게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회를 한 다음에 이제 후보가 교체됐던 거잖아요. 네. 그땐 이 반대 정도로 수치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뒤집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일단 한 번 더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주식시장이 심상치 않게 움직인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소액 투자자들이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동시에 됩니다. 진격의 경제 오늘 이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저 한상춘 위원님도 주식하십니까? 우리가 언론에 종사하면 네. 또 증권과 관련된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재직 기간에는 주식 투자를 더 이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 원리는 지키고 있고요. 만약에 하면은 이게 자꾸 저 편파 방송처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는 주식의 전문가라 나오는 사람이 증시를 진단할 때는 항상 뭐냐 상당히 좀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숨은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다 이렇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는. 그래서 이 증시를 진단할 때 증시를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좀 청취자분들도 좀 이렇게 새겨서 들으셔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긴 그렇군요. 이를테면 뭐 저는 전혀 주식을 모릅니다만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떤 주식을 샀다고 치면 뭔가 그 주식과 관련돼서 기사가 나올 때 기왕이면 좋게 얘기해 주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그 거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주식은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선택해야만 된다. 예, 자기 책임 원칙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새겨서 듣는 것도 자기 책임의 원칙이다. 그래야 증시가 발전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상 최근에 한국 증시를 얘기할 때 이걸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요. 주변의 제도 관련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투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뭐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든가 기득권 차원에서 해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한국 증시를 더 어렵게 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지금 한국 증시 입장에서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에 있어 가장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체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저평가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우리 증시 안 좋죠. 우리가 보면 이제 주가를 평가할 때 개별 종목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 수익별 P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들 우리 밸류업 대책이 나올 때 PER, PBR 이렇게 해서 이제는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PER 기준으로 볼 때는 한국이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 그 1월서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밸류업 대책을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밸류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를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과거처럼 이렇게 이 디지털이라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PR에 의한 밸류업 대책보다는 사실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가격이 PR을 보면 월등히 고평가거든요. 주가는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미국에서는 이 PR보다는 이 PSR 지표, Price Sales Ratio에서 성장성 지표에 해당되는 이런 새로운 지표들, 주가 매출액 비율이라든가 또 Price to Dream Ratio, 미래에 대해서 얼마큼 꿈꾸느냐, 기업의 꿈을 꾸느냐, 투자자들한테 잠재적 가치를 부과하느냐 하는 이 PDR 지표 같은 새로운 지표들이 돼 있거든요. 뭐든지 평가 지표도 환경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평가할 때 그때그때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평가하는 건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PR 지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 새로운 평가 지표에 해당되는 PSR 지표라든가 PDR 지표로 보면 더 이렇게 저평가돼 있다. 그렇군요. 이게 한국 증시의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증시는 잘 모르지만 이를테면은 어느 기업이 그 미래에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이른바 미래 가치에 대한 적극적 평가가 있으면 사실은 사줄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왜 최근에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 이게 구별하는 것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세계가 전부 레벨 플레잉 하나의 평평한 운동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다 주식 정보와 관련돼서는 내 손아귀에 들 때 남아프리카 공각에서 홍수 피해도 1분 이내에 도착한 시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 글로벌의 그 주가 평가 잣대도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평가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는 좀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외근 부분이 외근에 의해서 그것이 모건 스탠리 지수든 아니면 세계 채권 지수든 또 국내 증시에서 지금의 경제 여건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아주 낮은 그런 쪽이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한상춘 위원님의 나름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우리나라 주가의 적정 지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일부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 그다음에 시기, 잣대 이런 것에서 다르고 많이 알려진 게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나오는 보편적 잣대에 해당돼서 PER로 이렇게 산출하는 지표에서 보면 지금 우리 경제 여건을 볼 때에는 뭐 3,000선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느냐. 일부에서는 뭐 일부 대학 교수라는 분이 이제 3,200선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는 그런 평가 잣대를 보더라도 우리가 저평가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2,500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 탄력성을 볼 때는 과거의 자료의 토대로 하는 PR 지표보다는 미국에서 왜 이렇게 신진대사가 빠르고 세계 산업을 주도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PSR 지표라든가 PDR 지표를 볼 때는 이게 이제 사실상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에서 계량적으로 하지 못하는 분석이 있어서 이 꿈이라는 지표는 어떻게 잠재 가치로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그것이 국회의원과 관련돼 있는 정책이든 전 정책당과 관련된 정책이도 미래에 대해서 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지표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의 적정 주가는 그보다 더 높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 증시가 사실 희망을 던져주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도 가격 구매에 맞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든지 자본주의에는 건전한 재산 증식이라든가 기업의 자금 조달 청구로서는 증시를 주도가 돼야지 은행이 담보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이렇게 가는 시대는 좀 지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의 증시에 경제 이끄는 기도를 볼 때에는 반드시 사실상 미래의 희망을 던져주는 쪽의 정책 모습이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3,000선 정도까지는 갈 거다라고 다들 전문가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올라갈 때 물론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올라가니까 주식에 투자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십시오.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딱 단면으로 잘라서 지금 2024년 9월 이 상황에서 보면은 한국 증시가 좀 많이 떨어지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고 가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증시 입장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는 굉장히 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증시 보면 어려울 때는 우리 국민들이 애국심에서 받쳐주는 그런 완충 장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 증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정책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회 입법이 받쳐주지 못하고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있긴 합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세계가 하나의 시대에 있어 보면 지금 미국이라든가 중국 쪽으로 몰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 증시가 받쳐줬던 것은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받쳐줬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외국 자본이 한 23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7월까지 27조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증시를 봐줬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보면 우리 경제의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의원님들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증시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질적인 구조에서 보면은 외국인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8월 이후서부터는 외국 자본이 확 빠지거든요.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최근에 어떤 도로에서 싱크홀 것처럼 한국을 하는 국민들이 받쳐주지 못할 때 외국인이 받쳐줄 때 이게 빠지면 푹 꺼지는 현상.
좀 싱크홀처럼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기업들이 증시에서 뛰어놀 수 있게끔 입법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받쳐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증시를 보는 관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부자들만의 리그 아니냐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개인 투자가들이 한 1,400만이 넘거든요. 예, 1,400만 명. 오히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한국 경제 상황이 지금 상당히 소상공인이라든가 MZ세대들이 어려다 보니까 또 고용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용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사실 재산 증식하는 또 임금에 이어서 이렇게 소득이 적어진 부분을 좀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네. 이게 주식에서 투기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면 오늘도 어제도 TV 토론에서 나왔습니다는 자 인공지능이라든가 디지털에 의해서 어떤 기업인들이 그 생산성 증대하고 거기서 수익이 나왔다 하면 그걸 다 기업인들이 다 가져가야 될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회적 기능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초소득세라든가 뭔가 이렇게 부과하고 자 중산층이 무너진 부분에서 밑에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네. 어떤 형태로 될까? 시장에서 되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식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이제는 과거처럼 그런 인식을 토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바탕이 되는 개인 투자가들도 바탕이 되는 이런 쪽에 좀 이렇게 입법 구조라든가 정책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주식 시장에서 이제 주식 가액 총량으로 따지면 다르게 나오겠습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투자자로 따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액 투자자들이 99.99%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1,4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지만 그러나 고령층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동들을 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네.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이 소규모 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50% 정도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80%가 넘습니다. 이게 한국의 증시가 네. 과거보다는 다른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인식부터 개선이 돼야 네. 거기에 정책적으로 백업하는 부분이 바꿔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최근에 금투세 폐지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네. 그 관련해서 상속세 인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과거 잣대가 들이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시각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 적용의 현실이 바뀌면 네. 과거에 아무리 옳았던 정책도 폐지되거나 개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자 금투세 폐지 문제가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사실 지금의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게 3년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네. 3년 만에 우리 경제 현실이 얼만큼 바뀌었습니까? 또 경제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라든가 MZ세대들이 증시에 참여하는 비율이 얼만큼 높았습니까? 그러면 입법을 예고했다고 해서 그때 시행하느냐? 안 되지 않습니까? 법 적용 현실이 그래서 바뀌었는데. 자꾸 유예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치권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런데 자꾸 유예를 할 게 아니라 네. 아예 근원적으로 다시 검토해보자. 폐지 문제를. 그렇습니다. 예, 이런 네네. 문제 제기하신 거고요. 짧게요. 마지막으로요. 네네. 아까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가 빠지고 있다 그랬는데 못 빠지게 할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못 가게 할 가장 방법. 중요한 게 예. 시점이 어떻게 했냐. 정적인 타이밍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좀 늦긴 했지만 지금도 타이밍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단기적 정책, 장기적 정책인데 장기적 정책은 우리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을 갖고 하는 문제인데 예.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단기적으로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입법적으로 연기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아하. 그걸 좀 클리어하게 좀 해달라. 그리고 효과가 가장 예. 큽니다. 그게. 그게 큽니다. 네. 두 번째는 국민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태에서 인해서 얼핏 사람들은 위기론이라 불식시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보다도 외국인이 느끼는 것은 더 큽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 관련돼서는 외국에서는 굉장히 좀 해외 투자가들은 심각해 보여서 지금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배경이거든요. 아하, 예. 정작 우리 국민 사회에서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느끼는 것과 이렇게 물론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심각하게 느끼시는 분이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을 빨리 가져가야지. 내부적으로 인구의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 뭐 한다, 기업에서 그건 나중에 중장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죠. 단기 근데 과제는 지금은 당장 구별하자. 정책 타이밍과 예. 해줄 수 있는 정책부터 좀 얘기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알겠습니다. 뭐냐. 지금 필요한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이라 더 복잡합니다. 서울시내 강변문호 구리 쪽인데요. 행주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살펴보니까요. 행주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여의하류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은 강동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는데요. 1시간 20분 정도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의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에서 광암 터널 쪽으로 14km 구간 답답합니다. 더 가서도 서안암에서 송파 쪽으로 지체가 되고 있고요. 성남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네. 네,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네, 김원식 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예인들을 사칭하는 계정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는데요. 네. 유재석 씨, 가수 영탁 씨, 배우 손지창 씨 또 피해를 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민 MC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제 네. 중요한 거는 이런 SNS 계정을 사칭해서 개설한 다음에 금융 거래를 유도하기 때문에 이제 팬들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탁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금품 및 개인 정보를 계정을 통해서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면서 공식 채널 외에는 사적으로 계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을 만큼 지금 금융 거래에 관련된 특히 투자 주식이나 이런 걸 유도하는 그런 계정을 통해서 사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유재석입니다 하고서 이런 거 투자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그런 거예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자가 예. 그러니까 스팸 문자가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SNS에 자동적으로 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심코에 누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일단 누르면 사고로. 네. 예, 누르면. 예. 예. 그래서 참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은 경각심이 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손지창 씨 같은 경우에는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메신저와 이제 문자를 보내고 있다. 근데 SNS 플랫폼에 신고를 했지만은 네. 반응이 늦다. 거의 이제 무응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니까 표현이 어색한 말투로 보아서 외국인이 만든 사칭 계정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박명수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라디오 진행 중에 한 청취자가 SNS 하다가 이 명수 씨가 날 팔로우해서 놀랐다. 내 신상을 꼬치꼬치 묻더라 하면서 사칭 계정 맞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박명수 씨가 맞다고 하면서 절대 연예인들은 누구한테 돈을 딜려달라 아니면 이제 금전적인 어떤 유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고 최근에는 어제 방송인 장성규 씨가 또 이제 공개한 사진 속에서 사칭 계정을 이제 드러내줬습니다. 이것도 문장을 보니까 말투가 좀 어색해서 누가 만들었는지 좀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누리꾼들은 자신에게도 해당 계정으로 팔로우 신청이 왔기 때문에 차단했다는 사례들을 지금 댓글로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한 2주 전에 제 명의로 뭔가 여러 사람들한테 가서 그걸 저한테 확인하는 전화가 저한테 와서 저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사칭하는 게 있으면 본인은 실제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나한테 확인할 때.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적어도 연예인들이나 이 공인들이 그런 개인적인 무슨 투자를 권유하거나 뭘 하거나 이런 문자를 보낼 일은 없다. 사실 그게 투자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공개된 사람이 유명인들이 그런 걸 했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유명인사들이 온라인 피싱 범죄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직접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경우들도 그렇습니다. 있군요. 그래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 결성이 됐어요. 여기 이제 웬만한 분들이 다 이제 참여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장 문제는 대형 플랫폼들이 사칭 광고에 대한 사전 필터링,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유명인들이 무방비로 노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후 신고가 이루어져도
플랫폼이 SNS 이용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미온적인 대체로 인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네. 건 피해액입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만 해도 1,000건이 넘는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했고 어허. 피해액은 1,200억인데 올해는 2,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될 만큼 하루빨리 관련 벽교나 시스템의 개선, 특히 플랫폼들이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이걸 걸러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네. 책임감을 부여해야 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1,000건에 1,200억의 피해가 발생했으면 피해자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많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뭐 또 아주 좀 이상한 사례도 있습니까? 그 네. AI 소설이요? 네, 최근에 블랙핑크 제니의 친아버지를 사칭한 AI 소설 논란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와 일부 매체에 제니의 친아버지가 출판한 책 광고가 갑자기 뜨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블랙핑크의 제니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가족은 어머니뿐이라고 밝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많은 팬들이 이제 구매를 하거나 관심을 이제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대형 서점의 출판 시스템의 허점을 이제 파고든 건데 여기에 POD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형 서점에 원고를 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 출판을 해줘요. 근데 거기서 뭐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뭐 걸러낸 작업은 없겠죠. 아하,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제니 씨를 사칭한 이제 소설인데 이게 아무래도 AI로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만든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게 법원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야 아마 유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이런 같습니다. 거는 유통 막아야죠. 예, 당연히 이제 그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청에 상관없이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대형 연예 기획사들이 회사를 사칭한 채용 공고 문자가 있으니 조심하라. 네. 또 이렇게 경고를 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슈가의 탈퇴 천공을 진두지휘한 뭐 주최자가 다른 그 그룹의 팬이었다라는 뭐 사칭 사례도 있었고 예. 또 연예기획사 같은 경우 사칭 채용 공고가 있는데 이게 주로 이제 음반 순위라든지 리뷰 작성에 관련돼 가지고 대행사를 뭐 이렇게 통해 가지고 뭔가 하는 것처럼 상상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런 업무로 뭔가 이제 대가를 준다라고 하면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모든 연예기획사 같은 경우 특히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정보 제공하지는 않다는 점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대형 기획사가 신인 발굴할 때 보면은 네. 수천 대 일, 수만 대 일인데 네. 그걸 개인한테 뭘 문자를 주고 그럴 리가 있겠어요.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뭐 다른 투자건도 개인적으로도 그걸 접근해 하겠어요. 네. 예, 다들 조심하시기 네. 바랍니다. 일단 모르는 문자가 오면 뭘 누르는 거는 일단 네. 하지 마시기 멈칫 바랍니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익숙하고 좋아하는 팬, 예. 좋아하는 가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멈칫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스타 안젤라 게오르기우 이 사람이 지금 논란인데요.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토스카라고 하는 오페라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토스카의 연인인 카바라도시 역할의 이제 테너 김재영 씨가 유명한 곡이죠. 별은 빛나건만을 이제 완창을 하니까 환호성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앵콜 관객석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가수가 하니까 앵콜을 받았네요. 그래서 앵콜로 다시 이제 별은 빛나건만을 이제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오페라 공연 중에 앵콜이 들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와중에 게오르기우가 이 별은 빛나건만 이제 앵콜이 되니까 갑자기 무대 오른쪽에 나타나가지고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이렇게 탁탁 치면서 이렇게 뭔가 시간이 없다 빨리 하라 뭐 이런 이제 느낌이겠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심지어는 손을 휘저으면서 공연을 멈춰 세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웅성웅성 거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음 순서로 넘어갔는데 이 공연이라는 게 사실 흐름이 끊기게 되면 공연 감상은 좀 몰입해서 몰입할 보고 수가 있는데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관객들이 분노를 표한 그런 상황이 우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오페라 공연 중에 너무 호응이 뜨거워서 이미 이제 순서는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잠깐 중단하고 한 곡을 더 다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어떤 분위기 그리고 연주단
그리고 이제 관객들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네. 2016년에 오스트리아 빈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도 토스카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이 별은 빛나고만을 이제 두 번을 불렀던 사례가 이 곡이 있고요.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예. 라스칼라 극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앙코르를 허용하지 않는데 2016년에 리골레토 공연 당시에도 네. 여러 가지 허용을 했던 측면이 있고요. 또 이 밖에도 뭐 많은 사례가 있어요. 2020년 리스트 오로페사 같은 경우에도 마드리드 왕립극장에서 앙코르 한 그럼 적이 이런 일은 있거든요. 드물지 않다. 예. 워낙 관객이 뜨겁게 호응한 거고 가수가 너무 훌륭하게 연주를 한 거다. 그렇죠. 좀 이렇게 보자고요. 예. 그러면 그런데 이제 동료 가수 파트너가 앙콜을 받아서 앙콜곡을 하고 있는데 시간 없다 그러면서 공연을 중단시켰다. 이런 일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아, 그런 일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때 이제 발언이 중요한데 예. 이건 독주회가 아니라 오페라다. 나를 존중하라. 그러니까 오페라다라고까지는 중요한데 나를 존중하라. 나를 존중하라. 그러니까 다음에 자기가 이제 공연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왜 차질을 주느냐라는 점에서 자신을 부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걸 항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예. 예. 그래서 예전에도 2016년에 비엔나 국내 오페라단의 토스카 공연에서도 상대 테너가 앙코르를 부르니까 이때는 한참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필을 강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 관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모욕당했다고 예, 느낄 수밖에 무시당했다, 없잖아요. 모욕당했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네. 한편으로는 다른 한쪽에서는 그동안에 전적이 있는 오페라 가수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이제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렇지만 해서 이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 앙콜 요청도 못 해요? 그런 건 아니죠. 나중에 이제 법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 좀 묻을 수 있는 계약서 상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조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 사람이 함부로 예, 그런 그러지 전적이 있기 못하도록. 때문에. 아, 그건 또 그 의미 있는 지적이 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날 정말 이게 오페라 이 입장료가 싼 게 아닐 텐데 그 관객들 입장에서는 정말 작품에 몰입했다가 정말 찬물 맞은 듯한 그런 호날두 상황이 노쇼 같은 경우는 나중에 티켓값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장까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 법적 다툼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였습니다. 예, 9월 12일 목요일 전격 시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